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바로크 미술의 최고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에 대한 수업입니다. 루벤스는 1577년 태어나서 1640년에 돌아가십니다. 독일 태생으로 벨기에에서 활약한 바로크 최고의 화가입니다. 미술하는 화가 중에 당대의 가장 큰 명성을 얻고 당대의 가장 큰 부를 축적한 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입니다. 물론 뛰어난 실력과 경영 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크 스타일의 루벤스의 그림은 바로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역동성, 강렬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이다. 관능미이라면, 여러분 관능미이라면 뭐하고 비슷할까? 그렇지, 섹시함. 근데 섹시함보다는 약간 풍만함이 플러스 알파 대진 그런 용어입니다. 약간 뚱뚱하다는 이야기야. 요 시대는 약간 뚱뚱한 여자가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루벤스는 뚱뚱한 여자들을 심하게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루벤스가 그린 모델들을 보면 다 통통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조금 있으면 나온다. 아주 통통합니다. 자, 루벤스는 전 유럽의 여러 귀족들과 미술품 수집가들에게 유명했던 안트베르펜의 화실을 운영했습니다. 안트베르펜, 엔트와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안트베르펜은 독일식 발음인 것 같고 안트와프는 영어식 발음인 것 같아요. 이어서 크다란 화실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 멀티 화실, 프랑스에 한 개, 이탈리아에 한 개 이래가지고 막 제작했던, 그림 그리는 공장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의 작품은 지금 현재 한 2000점 이상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발굴되고 있어. 알았죠? 그 정도 남아있고, 그는 인문학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이고 스페인의 필리페 4세와 잉글랜드의 찰스 2세에게 아주 친분이 두터워서 기사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 활약해가지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유럽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뛰어난 공직자였어요. 물론 루벤스 자체도 약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법률가였어요. 어머니는 왕족 집안하고 연결된 귀족 집안. 제법 좀 귀티가 나죠, 그제? 루벤스의 작품들입니다. 요런 작품들. 자, 먼저 여러분들 요 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초상. 정말 유명한 작품. 딸인가? 어떻게 알았어? 성이 같잖아. 그렇지, 딸이에요, 딸. 예쁘다. 루벤스는 진짜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너무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늘 일에 쫓기면서 살던 사람인데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 특히 딸도 사랑해. 이 딸이 5살이 딱 되는데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예쁘게 아빠를 바라보는 거야. 아빠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요즘 같은 아빠는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사진기가 없었어요. 루벤스 자기 실력으로 우리 딸 너무 이쁘니까 그림을 한 장 그려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바로 꺼내가지고 바로 그린 거예요. 짜자자. 보면 여기 봐, 얼굴 이쪽 부분에 쫙 광선이 탁 비치는 그런 하이라이트 딱 주어지면서 얼굴의 어떤 윤곽선과 얼굴의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흰색을 쫙 이렇게 일부러 더 두껍게 올린 거예요. 그지? 그래가지고 대비를 강하게 딱 주고, 그 다음에 눈에 요 눈동자에 찍은 거 봤지? 흰색 라이트. 여러분 눈동자에 다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명한 눈망울이 다 있어 지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 초상화 그려줘 막 이래 쪼르면 안 된다. 이 딸이 5살 때 그린 거야. 기교 없습니다. 딱 하나 쓴 거. 키아로스 크로기법. 테네브리즘. 요쪽에 광선을 강하게 비치고 나머지는 어둠으로 처리하고 있죠. 예쁘지 않나? 네. 딸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내 얼굴 잘 그리고 있나?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지? 그런 느낌이야. 아주 잘 그린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 이 딸이 루벤스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12살에 병으로 저 세상을 가고
이쁘죠, 그죠? 이야. 컸으면 진짜 멋진 딸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건 루벤스가 좀 나이가 들어서 한 50대 만 60대쯤 됐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때 루벤스의 그림이 굉장히 밝아져 있어. 밝아져 있어. 제목은 수잔나 루덴의 초상화입니다. 루벤스가 아까 클라라 세레나 루덴스를 낳은 엄마 이사벨라 프란트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어요.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엄마야. 요 이사벨라 브란트가 루벤스가 굉장히 사랑한 그런 분이었어. 요 이사벨라 브란트도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어요. 근데 일찍 죽어. 그래서 루벤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홀로 살다가 58인가 60쯤 됐을 때 사랑을 합니다. 아름다운 16살의 여인 헬렌 프루망하고 사랑을 해. 그래가지고 60세쯤 됐을 때 결혼한다, 알겠지? 50대 말이나 60대쯤 됐을 때 16살짜리하고 결혼해버려. 50년상이야.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간 그랬어. 이 헬렌 프루망이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얘도 집안이 굉장히 좋은 애였어. 루벤스의 부인으로 지내는데 이 헬렌 프루망의 언니야, 수잔나 루덴. 루벤스가 이 수잔나 루덴을 정말 예쁘게 그려가지고 선물해줘. 눈도 좀 크게 그리고 얼굴도 아주 고급스럽게 그리고 풍만하게 이렇게 그리고 용어 사용이 조금. 그런데 이 작품에는 미래의 인상주의의 그 씨앗이 되지는 기법이 들어갑니다. 이 수잔나 루덴은 실내에서 그렸어. 요건 알겠지? 그런데 배경은 실외에서 그렸습니다. 밝은 거야. 배경이 굉장히 밝잖아, 그지? 보통 이 시대는 테네브리즘 때문에 배경을 굉장히 어둡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밝게 밖에서 쫙 그리고 합성하듯이 이렇게 제작 실외 풍경을 보고 그린 이 밝은 배경 인상주의를 뭐라 그러냐? 외광파라 그럽니다. 인상주의가 미술 작품을 그릴 때 화판을 밖에 들고 나와서 막 그린 사람들이 그 씨앗이 되는 그런 기법을 루벤스가 이때 썼다. 이 작품의 일반적인 제목은 밀짚모자라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 에도라는 작품. 루벤스가 바로크 일양식이라는 것은 카톨릭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네브리즘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어둡고 예수님 있는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처리되어 있는 이 그림. 루벤스의 작품은 아까 이야기했던 역동성, 밝은 색채, 강렬한 색감 이런 게 루벤스의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이 작품은 여러분 굉장히 차분한 색깔을 쓰고 있어요. 거의 회색톤 비슷한 느낌에 깔리는 느낌. 그리고 터치도 강렬하지 않아. 부드럽게 이렇게 고전주의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싹 되어 있습니다. 요 에도라는 작품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 자체의 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 다음 이 작품 아레스와 레아 실비아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작품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이건 어때? 완전 원색을 그대로 떼잖아. 빨간색, 노란색 막 할 것 없이. 그리고 동세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강렬합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선생님이 볼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 즉 인문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레스와 레아 실비아. 여러분, 레아 실비아가 누군지 압니까?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엄마야. 레아 실비아. 요 다른 전설은 이렇습니다. 로마가 건국되기 전 그 로마의 중심지였던 테베레 강가에는 알바론가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 레아 실비아는 알바론가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촌 오빠인가 삼촌인가 하는 그 욕심 많은 친척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레아 실비아의 아버지 엄마를 죽여버리고 레아 실비아를 베스타 여사제의 신녀로 넣어버렸어. 신녀가 되면 결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아예 형의 그 대를 끊어버린
그런 삼촌, 나쁜 삼촌이 있었어. 그 삼촌이 왕자리를 탐내가지고 그렇게 행했을 때 레아 실비아는 베스타 여사제로서, 베스타 신전 여사제로서 지내고 있는 그런 신녀로 이렇게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누가 왔겠어? 바로 전쟁의 신 누구? 아레스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레스와 사랑을 해서 누구를 낳는다? 바로 로마의 건국신하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게 됩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성장해서 알바론과 치고 엄마하고 엄마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냈던 그 삼촌 보내고 그리고 로마를 확장시키면서 굉장히 큰 제국으로 만드는 초석이 된 사람. 로마 건국신하. 그 다음에 제목이 뭔 것 같아? 이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파레스. 맞았어. 파레스의 심판. 파레스가 누구지? 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남자야. 그래 맞아. 양치기. 딩동댕. 누구 방금? 박수 쳐라 박수. 양치기야 양치기. 이때는 왕자들도 양을 치고 그랬어요. 요건 어떤 사건이냐면 바다의 여신 테티스하고 인간 남자하고 결혼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우스는 많은 신들을 초대를 다 했어. 근데 한 신만 초대를 안 했어. 제우스가 누구냐면 그 갈등의 여신 에리스라는 여신이 있어. 그 여신을 초대를 안 합니다. 그 여신이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너그 갈등해라 이래가지고 황금 사과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적어놓고 거기 던져버렸어.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신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란 그 황금 사과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우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 사과의 주인을 트로이의 두 번째 왕자 파리스가 정하게 해라 라고 파리스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파리스가 황금 사과를 가지고 이 세 명의 여신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아테네 여신은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전략가 정수를 머릿속에 심어주겠다 라고 조건을 냅니다. 두 번째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냅니다. 세 번째 헤라 여신은 아시아 대륙 전체의 지배권을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선생님 같으면 헤라 쪽으로 기울었을 텐데 파리스는 누구를 선택했을까? 누구? 박수 치라 박수. 바로 답을 맞다. 비너스를 선택합니다. 아프로디테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 선택은 치명적인 전쟁의 불씨가 되죠.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큐피드의 화살을 그때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예쁜 여자 미스 유니버시아드 뭐 이런 정도 되는 누구였냐면 진짜 무서운 나라 This is 스파르타 알아 몰라?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였어. 스파르타이라면 전쟁을 주업으로 사는 나라잖아. 근데 헬레나의 가슴에 파레스를 사랑하게 하는 화살을 꽂아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파레스가 무역을 하러 스파르타로 배를 타고 갔을 때 헬레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헬레나 바로 파레스가 있는 배로 점프해가지고 뛰어가지고 트로이로 갑니다. 그런데 헬레나의 남편이 되는 스파르타의 왕 열받아 안 받아? 맞아요. 당연히 열받지. 마누라를 뺏겼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 형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선배 이런 사람들하고 막 링크합니다. 그리스 대륙 전체 하고 딱 연합국을 결성해요. 트로이와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어벤져스가 조직되지 그때. 누구? 오디세우스, 아킬레우스, 아작스 뭐 이런 사람들. 어벤져스 조직돼가지고 쫙 트로이로 전쟁을 가죠. 요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 사람을 이 트로이를 멸망시키러 가는 이 군대의 뒷면에 헤라와
아테네가 뒤에 지지를 하고 있었어. 비너스 아프로디테 혼자서 되겠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트로이는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 바로 이 작품. 이 작품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루벤스는 굉장히 많은 주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마리드 메디치와 앙리 4세라는 작품. 앙리 4세라는 프랑스의 왕은 굉장히 좀 사치가 심했어.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았어. 빚이. 근데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앙리 4세가 꾀를 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유럽의 부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박수 치라. 메디치. 메디치가의 딸과 결혼해 보시죠. 그러면 결혼식 잔금을 가져와서 빚을 다 탕감해 줄 거다. 라는 꾀를 냅니다. 그래서 진짜 앙리 4세 그 꾀대로 마리드 메디치, 즉 이 메디치가의 딸과 결혼하고, 이 마리드 메디치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면서 메디치가에서 가져온 돈으로 가지고 왕실의 그 빚들을 다 탕감해줘. 그런데 이 마리드 메디치가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삽니다. 결혼한 지 딱 4년 만에 남편이 저격당해서 죽어버려. 그때는 나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프랑스 앙리 4세는 저격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과부가 되는 거야. 그러고 그 밑에 4살 배기 아들이 하나 있었어. 걔가 루이 13세야. 루이 14세 태양왕의 아버지지. 이 루이 13세를 왕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한 15년 정도 섭정을 하지. 이 루이 13세가 한 19살쯤 됐을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쿡쿡 찌르는 거야. 엄마가 계속 섭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왕이 싫어. 자리를 찾으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쿡쿡 찔러. 결국에 루이 13세는 그 신하들의 원성에 못 이겨서 엄마를 유배 보냅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탑 이렇게 높이 있는 탑 있다 이가 라푼젤 그 갇혀 있는 탑처럼 엄마를 그 가다프고 엄마를 유배시킵니다. 그런데 루이 13세도 사실은 그렇게 길게 살지는 못합니다. 30 몇 살인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아들 누가 이어받는다? 루이 14세. 루이 14세. 걔는 그냥 통치를. 근데 그 이전에 마리드 메디치의 이 기구한 삶을 루벤스는 22점의 대형 그림으로 이렇게 탄생시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관광을 가시면 꼭 이 방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메디치 왕비의 방이라는 방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루벤스가 그린 대형 명화가 22점이 쫙 돌아가면서 전시되어 있어요.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쫙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쫙 훑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 이 사람은 왜 한복을 입고 있지? 한국 사람이라. 사신인가? 루벤스가 그렸어 이거. 루벤스 직접 데생한 작품입니다. 이 루벤스 사람 이름이 안토니오 꼬레아. 한국 사람이야. 안토니오 꼬레아. 이 사람이 어떻게 코리아. 유럽에 가 있을까? 상인 사신. 진짜 신기하지, 그지? 베트남인가? 이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시대. 골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안토니오 꼬레아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잡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상선에 어떻게 또 노예로 팔려가지고 뱃사람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루벤스 화실에 좀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름이 안토니오 꼬레아다. 유럽에 그때 당시에 딱 한 명 있는 조선 사람 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막 조사해가지고 청나라 사람이다 라고 주장이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몰라. 그래서 청나라 사람일까 조선 사람일까 이렇게 분분한 그림입니다. 내가 청나라 사람 같은 생겼어. 선생님이 이 사람 인상을 보고
하여간 동양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쪽에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 특히 또 루벤스가 그 사람을 그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루벤스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 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봤네.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그 플란다스의 개 맞아? 예. 플란다스의 개, 요 애니메이션이죠. 요 개 주인공. 이 주인공 남자의 꿈이 뭐야? 화가가 되는 거야. 여기에 루벤스의 그림이 나옵니다. 요것도 안트와프에 얽힌 이야기야. 시나리오 베이스가 이 안트와프의 대성당. 이 성당 이름이 안트와프 마리아 대성당이야. 이 성당에 제단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올리심이라는 이 제단화.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제단화인데 요 그림이야. 요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을 누가 그렸다? 루벤스가 그렸다. 제단은 3단으로 돼 있어요. 플란다스에게 네로라는 애가 가장 보고 싶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결국 애니메이션 끝날 때 네로가 파트라슈를 안고 이렇게 죽잖아. 어디에서 죽노? 바로 이 그림 아래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 그림 나온다. 플란다스에게 자세히 보면 루벤스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게 네로의 꿈이었다 이거야. 루벤스. 요건 자세히 한번 볼래? 요렇다. 선명해 보면 정말 잘 그렸지? 근육이 막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림이야.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루벤스의 화실이야. 궁전 같지 않니? 네. 루벤스가 1710년인가 1610년인가 요 화실을 직접 설계해가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셔. 완전 궁전이야, 궁전.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면이야, 3층.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각들로 탁 장식돼 있고. 측면. 이 안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루벤스는 뛰어난 미술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루벤스 여기까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재밌었습니까? 네. 오케이. 박수 한번 치주세요.